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이후 술집 창업을 했다가 폐업까지 겪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결정을 한 번쯤 멈춰 세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62살입니다. 퇴직과 창업, 그리고 폐업 그 모든 것이 시작된 3년 전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존행동 분야에서 30살 무렵부터 일을 시작해 29년을 보냈습니다. 회사는 2번 옮겼고 현장과 사무를 오가며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더군요. 허리 통증, 무릎의 묵직함, 작업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한숨부터 나오는 마음. 어느 날은 출근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아내와 자주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제 일이 익숙했고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의 속도와 마음의 속도가 다르게 느려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인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3년 전 59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아내도 시기를 맞춰 퇴사했습니다. 책상 위에 남아있던 메모와 명함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허전함과 홀가분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공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장을 열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여태 모은 돈을 합쳐보니 대략 3억 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쓰기만 하며 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늘 생기고 무엇보다 멈춰 서 있는 삶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그래서 먼저 쉬기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는 약속을 서로에게 했습니다. 해외로 한 달, 일본과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시장의 어스름한 소리, 좁은 골목에서 끓던 국물 냄새, 오래된 상점의 느린 시간. 여행지의 풍경은 아침마다 달랐지만 저희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늘 같았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까? 귀국 후엔 국내를 한 달 돌았습니다. 강과 산, 오래된 시장, 소도시의 조용한 숙소, 낯선 곳에서 걷고 익숙한 음식을 먹고 또 같은 질문을 꺼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까? 2달간의 여행이 끝날 무렵 저희는 한 가지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완전히 일에서 멀어지지는 말자. 일이 고단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일은 제 삶을 지탱해준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은 어렵습니다. 몸을 심하게 쓰거나 계절성으로 과로가 반복되는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 저와 아내는 천천히 업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검색을 통해 여러 업종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블로그의 달콤한 수익 인증 대신 실패담과 원가표, 손익분기점 이야기를 더 찾아 읽었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말투와 엑셀 화면, 재고 사진이 붙은 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저녁과 밤의 시장으로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사람이 퇴근하고 모이는 시간, 긴장이 풀리는 시간, 대화가 길어지는 시간. 그 시간대에 열리는 업종이라면 낮 동안 준비하고 밤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익숙한 현장감과 서비스 루틴을 다시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눈에 들어온 업종이 술집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수도권 직장인 밀집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호프집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맥주집, 동네 선술집, 와인바, 하이볼바 등 선택지는 다양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대신 초기 돈이 더 들고 브랜드 룰에 묶여 변주가 어렵습니다. 와인 칵테일 콘셉트는 매력적이지만 저희가 가진 경험과 고객의 폭을 고려하면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호프집은 저녁 회식과 퇴근 손님을 폭넓게 받을 수 있고 메뉴 구성의 자유도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머리로 한 계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발로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수도권의 몇몇 지역을 후보로 정하고 평일 저녁과 주말 밤에 직접 앉아 지켜봤습니다. 몇 시에 손님이 몰리는지,
1차인지 2차인지, 테이블 회전은 어느 정도인지, 메뉴판은 어떤지, 계산대 옆 접시가 쌓이는 속도와 빈 병의 산을 보며 시간을 쟀습니다. 때로는 맞은편 골목의 경양식집과 교차해서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1차에서 얼마나 먹고 나오는지, 2차로 이동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눈으로 익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엑셀을 켰습니다. 좌석수, 테이블당 체류 시간, 회전율, 객단가, 요일별 편차, 우천시 영향, 공휴일 보정치, 원가율을 합리적으로 잡아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고려하면 손익분기점은 생각보다 높게 찍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정 입지라면 해볼 만하다. 그러면서도 다른 셀엔 이렇게 주의 문구를 달았습니다. 고정비 증가의 취약, 매출 변동성 리스크 지속 체크. 문제는 선택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면 교육과 매뉴얼의 도움을 받고 초도움 물량과 발주 루틴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랜드 로열티, 인테리어 제한, 메뉴 변경의 자유가 줄어듭니다. 독립 호프집은 제 방식대로 설계할 수 있지만 초기 셋업의 오류를 제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오랜 직장 생활 동안의 습관대로 장단을 표로 나열했습니다. 체크 표시가 비슷하게 모였습니다. 결국 결정은 제가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늦은 밤 아내와 마주보고 물었습니다. 시작한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네. 당신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아내의 대답을 들은 다음 날 저는 후보 지역의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층고, 환기, 배관, 소음, 주변 민원 가능성, 폐점 시간, 쓰레기 배출 동선, 주차, 화장실 위치, 건물 관리 성향, 공존행동 일을 오래 하면서 배운 습관대로 물리적 조건부터 확인했습니다. 장사를 좌우하는 건 간판이나 조명만이 아니라 결국 건물의 체질이라는 걸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으니까요. 그 무렵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번갈아가며 커졌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새로운 걸 해보겠나? 괜히 그 돈으로 모험해서 수십 년 모은 걸 잃으면 어떡하나?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걸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 저는 매일 밤 수치를 고쳐 썼습니다. 임대료가 50만 원 높아졌을 때 손익분기점은 얼마가 오르는지, 인건비를 한 명 덜 쓰면 회전율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비오는 수요일에 매출이 반토막 났을 때 주말로 회복 가능한지. 숫자는 답을 주는 듯 했지만 현장에 서면 늘 조용했습니다. 사람의 흐름은 표로 다 담을 수 없었고 그때까지도 저는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 부부는 프랜차이즈 대신 개인 호프집을 선택했습니다. 보증금은 4천만 원에 월세는 300만 원이었고 권리금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식당이 있던 자리라 주방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공실 기간이 6개월 정도 돼서 임대인도 빨리 세를 놓고 싶어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5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위치도 수도권 번화가 바로 옆이긴 하지만 1층이라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홍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여는 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회사원이 아니라 사업자로 시작한다는 사실이 마음 한쪽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걱정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영업은 2년도 못 버티고 문 닫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도전한 이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때의 저였습니다. 그렇게 오픈 후에 첫 손님은 이웃가게 사장님이었고 두 번째 손님은 인테리어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날은 모든 주문이 점검표였고 모든 피드백이 매뉴얼의 빈칸을 채워줬습니다. 얼음의 크기, 잔의 온도, 병 회전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매장의 분위기를 살릴 음악의 볼륨. 대화가 잘 들리는 볼륨에서 약간만 높이는 게 손님 체류 시간에 가장 좋았습니다. 여긴 말이 잘 들려서 좋다는 그 말이 첫날 밤의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예약 대신 웨이팅으로 돌렸습니다. 앉을 자리보다 대기 숫자가 늘기 시작하면 메뉴를 2개만 추천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가장 빨라요.
대신 그 두 메뉴는 그날 가장 안정적인 품질이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빠르게 나가고 실패 확률이 낮고 재고 회전이 좋은 메뉴. 주방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홀에서 선택지를 좁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매출표를 보면 초반 2주는 요일 편차가 컸습니다. 주중엔 7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주말엔 15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 그 격차를 줄이려고 수요일을 프로모션 데이로 만들었습니다. 할인이 아니라 체류 이유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라스트 오더 30분 전, 빨리 나가는 튀김을 하프 플레이트로 내어 대화를 한 번 더 이어갈 명분을 드렸습니다. 매출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재방문 예약이 늘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변화는 그거였습니다. 오픈 3주차부터 숫자보다 현장을 더 자주 봤습니다. 손님이 왜 들어오고, 왜 일어나고, 왜 한 병만 마시고 가는지. 입구에서 카운터까지 걸음수를 줄이고 벽면에 후크를 달아 코트와 가방을 의자에서 떼줬습니다. 앉은 자세가 편해지면 체류 시간이 늘었습니다. 낮은 돈으로 가능한 최고의 투자가 그 후크 몇 개였습니다. 그 무렵 걱정도 커졌습니다. 초반 기세가 꺾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메뉴 2개를 과감히 내렸습니다. 팔리긴 했지만 주방의 호흡을 끊는 메뉴였거든요. 그 빈자리에 자주 나가는 사이드 2개를 올렸습니다. 숫자로 보면 객단가가 약간 내려갔지만 회전율이 올라가 손익은 오히려 안정됐습니다. 이 선택이 당장의 매출 대신 지속성을 택한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SNS는 하루 2 포스팅을 지켰습니다. 대신 콘텐츠의 거리를 줄였습니다. 손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손 모양과 테이블 구도만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작은 신뢰들이 쌓였습니다. 한 번 오신 분들이 다음에 친구를 데려왔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직장 동료를 데려왔습니다. 마케팅의 핵심은 멋진 문장이 아니라 다음 방문의 이유라고 배웠습니다. 밤마다 마감을 하면 3장의 종이를 받습니다. 매출표, 발주표, 그리고 클레임 노트. 클레임 노트에는 책임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이 아니라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됐는지만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픈 브리핑에서 그 종이를 읽고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이 리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오래 갈 수 있다. 실제로 오픈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의 패턴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 7시 2인 테이블, 맥주 2병, 사이드 1개. 금요일엔 3명에서 4명. 병수 늘고 체류 시간 늘고. 그 패턴이 예측 가능해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망하지 않을 거다 처음의 마음속 확신이 근거를 조금 얻어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늘 다른 쪽에서 시작해 다른 이유로 흔들렸습니다. 선선해진 저녁, 골목의 사람,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1차에서 모든 걸 끝내는 테이블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 말이 익숙한 인사가 되기 전까지 저는 그 변화를 일시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밤 마감을 하고 나면 종이에 매출과 지출을 손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매출 145만원.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엑셀에 지출을 하나씩 입력하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월세 300만원,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카드 수수료, 세금까지 더하면 매달 2천만원 이상이 고정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문을 열기만 해도 나가는 돈이었어요. 월세는 뭐 그렇다 쳐도 인건비가 제일 크네. 그때 처음으로 사람 한 명의 무게를 숫자로 느꼈습니다. 매출이 줄어도 손님이 없어도 그 돈은 매달 나갔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왜 인건비는 칼처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하지만 그 칼이 향하는 곳이 결국 사람이라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장사는 다행히 순조롭게 흘러갔고 그 사이 어느덧 6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더군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는데 이젠 몸이 익숙해지고 손님 얼굴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출도 일정하게 유지됐고 6개월 평균 순수익은 약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은 평균적으로 일정했습니다. 하루 매출 120만원 안팎, 주말엔 180만원 정도. 순수익은 월 500만원, 많을 땐 700만원까지도 나왔습니다.
처음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힘든데도 내 노력으로 돈을 번다는 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 불이 켜지면 거리의 분위기와 함께 마음도 살아났습니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면 이제 진짜 내 가게가 자리 잡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무렵엔 매일이 정신없었습니다. 주방은 끊임없이 돌아갔고 홀 직원들은 주문받고 서빙하고 정리하고 그 틈에서 저와 아내는 주방과 카운터를 오가며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손님이 많으면 그게 피로보다 더 큰 보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장사의 재미구나. 매출이 올라가고 손님이 웃고 리뷰가 늘고 그 모든 게 제 인생의 그래프 같았습니다. 7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손님은 더 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골목 입구까지 웨이팅 줄이 늘어섰고 퇴근길 양복 차림의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자리 있나요? 하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금요일 저녁이 만석이었죠. 월 매출이 4천만 원을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순이익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이제 한숨 돌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도 했고 홀 직원들에게 식사비를 따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알바를 추가로 쓸 여유 있겠다. 그때의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1명, 홀에도 아르바이트 1명을 더 썼습니다. 지금은 벌 때니까 인원 늘려도 괜찮아.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늘면 인력도 늘리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이 나중엔 고정비를 무겁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매달 늘었지만 그땐 매출이 좋았기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될 때는 투자해야지. 그 생각이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수기가 지나면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손님들이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꾸준히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맛도 있고 서비스도 좋고 입지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궤도에 올랐어. 그 확신이 머릿속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던 시기였습니다. 8월엔 더 바빴습니다. 가게 안은 늘 웃음소리와 잔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여긴 분위기가 달라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됐습니다. 그 말 하나에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하루 매출이 200만 원, 주말엔 250만 원,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지금의 이 붐이 그저 짧은 성수기 착시였다는 걸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가게를 연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긴장감은 사라지고 일상이 안정되는 듯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들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퇴근길마다 335 몰려오던 단체 손님들이 이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홀 중앙을 차지하던 직장인 테이블들이 빈자리로 남는 날이 늘어갔어요. 그때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매출이 120만 원이던 게 100만 원, 주말은 200만 원이던 게 16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엑셀의 그래프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죠. 처음엔 날씨 탓으로 돌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더워서 밖에 안 나와서.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계산서를 정리하던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매출이 예전 같지가 않아. 괜찮을까?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다시 나아질 거야. 그 말이 제 자신에게 하는 위로 같았습니다. 그 무렵엔 물가도 무섭게 올랐습니다. 소주 한 병 도매가가 올랐고 맥주 도매가도 더 올랐습니다. 닭발, 족발, 오돌뼈 같은 안주 재료도 전부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메뉴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더 줄어들까봐 그저 마진을 줄이며 버텼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올라올 거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사는 버틴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더군요. 2년 차가 되자 매출은 평균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월 매출이 3,500만 원 하던 시절이 이젠 2,700만 원,
2,6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은 거의 남지 않았고 가끔은 임대료와 여러 지출비를 내고 나면 통장에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직원 한 명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다른 데 알아보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알았습니다. 손님이 줄면 직원 마음도 먼저 떠난다는 걸요. 그제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부부가 다시 전면에 섰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고 주방 불 앞에서 기름 냄새를 맡고 마감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말만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소주 가격을 6,000원으로 올렸지만 손님들이 이제는 너무 비싸요 하며 한 병 덜 시켰습니다. 매출은 2,500만 원, 2,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손익분기점 밑이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얼마 버느냐보다 얼마 덜 잃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끔은 가게 불을 끄고 나가면서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손님은 늘 같았습니다. 조용했고 차가웠고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현실을 인정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3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오픈 첫날의 설렘도 성수기의 활기도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방 한켠의 후드에는 기름때가 깊게 배어 있었고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낙서를 닦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 나는 뭘 지키려고 그렇게 버텼을까? 매출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2천만 원 언저리를 넘지 못했고 매달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그 무렵엔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체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재고를 채워 넣으면서도 이걸 다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내도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계산서를 정리할 때면 빨간 숫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팔수록 손해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장사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접을 줄 아는 사람이 남는다는 걸요. 문을 닫기로 결정한 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처음 인테리어를 맡겼을 때 그 반짝이던 조명, 테이블을 하나하나 닦던 제 손, 처음 손님이 들어와 웃으며 건넸던 인사,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폐업 정리 기간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습니다. 맥주통 반납, 간판 철거, 냉장고 매각, 세무 마감까지 모두 끝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흐름이라는 것, 시장의 유행은 미리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에는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문을 닫는 마지막 날 단골 손님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았던 가게로 남는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장이 조용히 접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게 간판 불빛이 완전히 꺼지는 걸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그 말을 조용히 내뱉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묻더군요.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번엔 조금 쉬고 싶다.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기계음도, 주문벨 소리도, 기름 튀는 소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소리도 없는 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공존행동 일을 알아보고 있고 아내는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은 꼭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만 보지 마시고 사람의 흐름과 시대의 방향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